근데 여전히 시청자분들이 가지실 것 같은 그 의문점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 총재님께서 양적 완화를 하신다고 하면은 가끔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양적 완화하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만들려고 하냐?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나라 물가 폭등해서 경제 망한다. 한국 컵라면이 1,000원 하던 게 이게 1,000원에서 몇백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과자 하나 사 먹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예시로 들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 안 된다는 댓글들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형식으로 가지는 의문점을 해소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 한국이 양적 완화 해도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공연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예요. 어떤 자원도 없는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역을 원료를 해외에서 가져와가지고 원자재를 예, 한국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해외 수출해가지고 세계 10위국으로 올라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맨파워, 노동력, 테크놀로지, 기술력 요거만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늘려가지고 수출로 우리가 수입과 수출로 그 차액을 얻어서 경제를 일으킨 나라예요. 이거 세계에서 유례 없이 자산도 없고 땅도 작고 불모지해서 기름도 안 나고 광물도 없고 목재 자원도 전부 수입해야 되고 식량까지 수입해야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전쟁을 겪었다고. 예. 그런 황폐한 땅에서 독일이 150년 걸린 걸 15년 만에 일으켰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라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예, 근면으로서는 세계 1위라니까. 유대인들이 놀래버리니까. 우리 한민족이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반대로 자원이 많아요. 자원만 팔아먹는 나라고. 우리는 자원을 수입해가지고 수십만 개의 공장과 소기업에서 그걸 가공해서 수출한 나라. 그러니까 기업체 숫자가 베네수엘라는 석유회사 하나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있다. 그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는 가공을 해서 팔아요. 그런 나라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된 나라. 그러니까 한쪽은 원자재를 파는 나라고, 한쪽은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그거를 가공해서 파는 나라고. 파는 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나라는 예, 원자재를 파는 나라는 산업시설이 베네수엘라는 없단 말이에요. 석유에만 기대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 105달러 하던 베네수엘라 석유가, 세계 석유가 2016년에 26달러로 내려갔잖아. 그게 이제 폭락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미국에 쉘가스가 나오고 미국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석유 가격, 전 세계 석유가 곤두박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위기를 맞은 거야. 근데 그걸 맨날 그걸 가지고 베네수엘라는 양적 완화 뭐 이런 게 해서 사람들한테 논아주는 국가였어. 국민들이 생산을 안 하고 바다만 먹는 나라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양적 완화든 뭐든 망하게 돼 있어. 석유 파동 때문에 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석유를 수출해 가지고만 살던 나라가 석유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대로 망해버렸다. 그리고 그다음 베네수엘라가 또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한국 보유 달러가 지금 4,600억 달러야. 한국이 보유한 달러가요? 4,600억 달러인데 예. 베네수엘라는 외환 보유고가 80억 달러예요. 그럼 이게 또 베네수엘라는 그 작은 나라가 총 외채가 1,500억 달러예요. 1,500억 달러요? 예. 그런데 한국은 단기 외채가 1,440억 달러. 1,440억 달러. 우리는. 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완전 어떻게 보면 부도국가. 부도국가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양적 완화를 해도 금융기관이나 예. 국가가 또 네. 민간인들이 그걸 흡수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뭘 먹어도. 예. 우리가 한국 IMF 때 우리 달러가 200억 달러가 보유하고 있었고 그때 갚아야 되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외채가 600억 달러였어. 빚이 3배가 더 많아. 지금은 우리 보유 달러가 4,600억 달러고 우리나라 단기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 외채가 1,440억 달러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3,200억 달러가 남는다 이 말이야. 3,200억 달러 여유가 있잖아. 예. 그리고 한국이 대외 자산이 1조 6천억 달러예요. 대부채가 1조 1천억 달러예요. 5천억 달러가 남아요. 5천억 달러가. 예. 그러니까 한국은 대외 순자산 국가야. 응? 네네. 그러면 IMF 때는 한국이 대외 순부채 국가였어. 그러면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는 2016년 이후에 대외 부채 국가예요. 그러니까 대외 부채가 대외 자산보다 많은 나라다?
그렇지.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그런 나라가 돈을 찍으면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져. 우리는 양적 완화해도 화폐 가치가 안 떨어져. 서민 가계 부채가 이것이 1년에 금융 이자 부담이 100조 정도 돼. 일본은 국가 부채가 238%야. 네. GDP 대비. 우리는 국가 부채가 예. 40%, 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2,000조를 양적 완화하면 부채 비율이 예. 약 90% 정도 늘어나. 아, 네. 그러면 그렇게 부채 비율이 일본에 비해서는 그것도 2분,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네요. 그러면 그 국가가 부채를 찍어내는 거는 이자가 안 나가. 국가가 부채를 안을 때는 이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오히려 그 돈을 찍어서 서민 가계부채 1,800조를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은 1년에 100조라는 것이 시장으로 들어가 돈이 저축이 되거나 시장에서 쓰게 되잖아. 그럼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거야. 그렇다고 국가 대외 부채는 미국보다도 낮아. 그럼 어떻게 정치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국가가 부채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민간 부채는 일본은 60%야.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38%야. 그럼 얼마나 달라요? 그래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민간 부채는 1,800조야. 아니 국가 부채는 45%밖에 안 돼. 그럼 국가 부채는 많아도 이자 부담이 없는데 예. 민간 부채는 이자 부담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낮춰줘야 돼. 민간 부채 비율을. 이 정치 잘못한 탓이야. 1년에 100조라는 이자가 예. 지금 서민들이 원금 갚아라, 이자 갚아라.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 1위야. 카드 돌려받기 하다가 죽는 사람, 카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실업자야. 직장에서 쫓겨났어. 거기다가 몸이 아파. 거기다 애들 장가를 못 보내. 돈이 없어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예. 혁명이 필요해. 양적 완화 2,000조 해서 예. 국민들 빚 싹 갚아주는 거. 이게 이제 국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갚아주는 거.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 빚 때문에 결국 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K에서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뭘 아노? 그들 정신 몇 개 나와가지고는 이건 그들이 경제를 운영했다가는 경제 다 망하는 거야. 장사도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야. 총재님, 그러니까 현재 베네수엘라가 갚아야 하는 외채가 1,500억 달러고 외환보유고량은 80억 달러고. 80억 달러.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양적 완화하면 망하지. 예, 빚이 20배 규모네요, 얘네는. 그렇지. 근데 지금 한국은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가 1,440억 달러고 외환 보유고량이 4,600억 달러라고 하셨죠.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는 만약에 자본 유출이 일어나서 달러가 다 고갈이 된다 해도 그게 1,440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럼.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 1,440억 달러 풀어서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안 생긴다라는 거고. 안 생겨.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거는 예.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네요, 구조가.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하네요. 그럼 왜 유리하냐면 경제 발전의 규모가 10,000불 정도 GDP 10,000불은 맨파워만 있으면 돼. 노동력. 네네. 20,000불 시대가 되려면 우리가 기술력이 있으면 되잖아. 테크놀로지. 근데 우리는 20,000불 시대에 와 있지. 30,000불 시대를 못 넘었어. 30,000불은 에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지. 40,000불 시대가 되려면 매너가 있어야 돼. 50,000불 시대가 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스위스나 일본 같이. 네. 근데 우리는 기술력에서 에티켓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에티켓은 30,000불 시대거든. 그래서 우리가 네.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냐? 신뢰 단계, 5단계. 국민소득 내가 대통령 되면은 네. 10,000불 만드는 거 시간 문제야. 지금 우리가 30,000불을 못 넘잖아. 예. 25,000불.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몇십 년째야. 맞습니다. 아, 그럼 총재님, 그러면 97년에 우리나라가 IMF 사태라는 걸 겪었다 했잖아요. 아까 총재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때는 이 단기 외채가 600억 달러였고 외환 보유고량은 200억 달러라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부채가 더 많았네요. 지금이랑 다르게. 그렇지. 대외 부채가 더 많은 나라였네요. 대외 부채가 그 당시는 IMF 때는 600억 달러를 갚았는데 보유는 200달러니까 빚이 3배가 많았죠. 예. 제가 알기로 97년 때도 우리나라가 그때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걸로 알아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경제 위기를 겪었던 걸로 아는데 총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대외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나라네요. 위기가 생기면. 그렇지. 우리 경제 구조는 베네수엘라의 반대야. 베네수엘라는 원자재 기름을 파는 나라고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나라야. 알겠죠? 네.
그럼 총재님께서 또 97년 대선 때도 나오셨잖아요. 그때는 총재님만의 IMF 사태에 관한 이 해결책으로 그때 총재님께서 제시한 방안은 무엇이었나요? 그 당시에 예. 양적 완화죠. 아, 양적 완화였어요?